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를 찾아갔다. 그는 30년 넘게 의지력과 자제력을 연구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들을 이끌었다. 66세가 된 이 교수의 맞은편에 앉아 우리가 집중력을 잃은 듯 보이는 이유와 집중력을 되찾을 방법에 관한 책을 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교수는 내가 이 주제를 자신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희한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주의력도 전보다 약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원래 그는 몇 시간이나 한 자리에 앉아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신이 널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그러면 확실히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가 자신이 이룬 방대한 과학적 성취를 외면하고 캔디 크러쉬 사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말했다. 집중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죠.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말 그대로 의지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저자이며 현존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연구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조차 집중력을 잃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림 확인하고 길을 걸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손끝은 무심히 화면을 막 스크롤하고 있진 않나요? 최근 여러 나라에서 흥미로운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단 3일만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뇌의 활동 패턴이 실제로 변했다고 해요. 집중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과 보상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의 반응이 안정되면서 사람들이 오랜만에 조용하고 또렷한 마음 상태를 느꼈다고 합니다. 단 며칠의 디지털 단식만으로도 뇌는 다시 생각할 여유를 되찾은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그보다 짧게 사용하는 아이들보다 삶의 만족도와 집중력 점수가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여학생과 어린 연령대일수록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감정이 더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피로감과 눈의 건조감이 높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집중을 놓치거나 실수하는 비율도 훨씬 많았습니다. 즉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기억력과 집중력 자체가 함께 무너진다는 뜻이죠. 흥미롭게도 영국의 한 연구팀은 그렇다면 학교에서 휴대폰을 완전히 금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휴대폰을 없앤 학교에서도 성적이나 정신적 행복감이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폰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 전체가 이미 방해받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여러 연구가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집중력을 잃은 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고든 책,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요한 하리는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우울, 중독, 집중력, 사회적 연결 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을 긴 시간 동안 탐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의 혼란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의 문장은 죄책감을 주는 대신 이해와 통찰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조카 같은 9살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비스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세상과 즐겁게 연결되어 있던 그 아이가 10년이 지나자 점점 무기력해지고 하루 종일 화면 속에만 머무르게 된 거예요. 작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엘비스의 고향 그레이스랜드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관광객들은 실제 공간보다 아이패드 화면 속의 가상 투어에 더 몰입해 있었고, 눈앞에 엘비스의 집이 있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그 화면 속 장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요하나리는 깨닫습니다. 자신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책을 읽어도 몇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생각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알림과 메시지에 끌려다니며 하루가 산산이 흩어지는 삶.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먼저 집중력을 되찾아보자. 그는 휴대폰을 가족들에게 맡기고 완전한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수개월 동안 프로빈스타운이라는 작은 섬으로 떠납니다. 거기에는 인터넷도 SNS도 그의 주의를 방해할 알림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하고 손이 허전하고 머릿속이 계속 산만해져서 어떤 생각도 오래 붙잡아두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옵니다. 조금씩 머리가 맑아지고 문장을 읽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래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고, 잊고 지냈던 몰입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휴대폰이 아니라 점점 사라지고 있던 자신의 집중력이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이 책을 쓰게 만든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전 세계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우리가 왜 집중을 잃어가고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이라는 걸요. 끝없이 울리는 알림, 끊임없는 비교를 불러오는 SNS, 쉬지 못하는 일상과 불규칙한 수면, 불안과 피로가 쌓여가는 구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깊이 머무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은 그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는 방법을 개인과 사회의 두 방향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습관을 회복하는 일, 또 하나는 사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일. 그렇다면 우리의 집중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도둑맞고 있는 걸까요? 요한 하리가 세계 곳곳을 돌며 만난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대답을 들려줍니다. 집중을 빼앗기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기계,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호출하는 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스스로 선택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들 속에 놓여 있어요. 알림 하나, 영상 추천 하나,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 재생 버튼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주의를 오래 붙잡아두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잘 작동하면 할수록 우리가 잃는 것은 잠깐의 산만함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와 마음의 여유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집중을 파괴하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정말 이 기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장. 우리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테크 기업들. 제임스 윌리엄스는 내가 프로빈스타운에서 근본적인 실수를 하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구글의 전략 전문가로 일하다 섬뜩함을 느낀 뒤 인간의 주의력을 연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알아내고자 옥스퍼드 대학으로 떠났다. 그는
내게 디지털 디톡스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주일에 이틀씩 바깥에서 방독면을 쓰는 노력이 환경오염의 해결책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개인 차원에서는 단기간 특정 효과를 볼지 몰라요. 하지만 지속 불가능하고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죠. 그는 광범위한 사회에서 거대한 침략 세력이 우리의 주의력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환경의 변화만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절제가 주요 해결책이라 말하는 것은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집중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환경 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질문의 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핵심 측면을 디자인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서서히 분명해졌다. 샌프란시스코의 언덕과 펠로엘토의 덥고 건조한 거리에서 나는 오늘날 기술이 6가지 방식으로 집중력을 훼손한다는 것과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하나의 근본적 힘이 이 방식들을 통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여정의 초기에 나를 이끌어준 사람 중 하나는 또 한 명의 전 구글 엔지니어인 트리스탄 해리스였다. 수년간 나와 인터뷰를 나눈 이후 그는 넷플릭스의 인기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 출연해 전 세계적 유명세를 얻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가 크게 다루지 않은 것, 즉 소셜미디어가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 영향을 이해하려면 트리스탄의 개인의 이야기와 전 세계의 집중 패턴을 바꾸고 있는 기구의 심장부에서 그가 목격한 현상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들려준 이야기.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센타로자라는 마을에서 바가지 머리를 하고 밝은 금색의 나비 넥타이를 맨 작은 소년이 마술을 배우고 있었다. 트리스탄이 처음으로 제일 쉬운 마술 하나를 시도한 것은 7살 때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하나 달라고 했다. 그러면 휙 동전이 사라졌다. 마술을 몇 개 더 숙달한 그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술쇼를 열었다. 그리고 기쁘게도 산속에서 열리는 마술 캠프에 참가할 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캠프에서 그는 일주일간 전문 마술사에게 마술을 배울 것이었다. 그에게는 제다의 수련 캠프의 현실판처럼 보였다. 이 어린 나이에 트리스탄은 마술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설명했다. 마술은 사실 집중력의 한계에 관한 겁니다. 마술사의 일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주의의 초점을 조종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동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렸을 때 마술사가 동전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다. 마술을 배우는 일은 곧 다른 사람의 주의를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트리스탄은 일단 마술사가 관객의 초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캠프에서 배운 내용 중 하나는 마술에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가 지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보다는 더 미묘한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약점과 한계, 맹점 또는 우리가 갖춘 편견 같은 것들이요. 즉 마술은 인간 정신의 한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의를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내 주의를 건드리면 알아챌 거라고 또 바로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잘 속는 고깃덩어리며 마술사가 파악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속아 넘어간다. 트리스탄은 마술사들을 점점 잘 알게 되고 결국 세계 최고의 마술사 중 한 명인 데런 브라운과 친구가 되면서 놀라우면서도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술사는 우리를 자기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릴 만큼 우리의 주의를 조종할 수 있다.
마술사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는 내내 우리는 본인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리스탄이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의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트리스탄이 또 다른 마술사 친구인 제임스 브라운을 소개해주며 자기 말이 무슨 뜻인지 그가 알려줄 거라고 말했다. 예를 하나 들겠다. 제임스는 함께 자리에 앉은 뒤 내게 평범한 카드 한 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보이죠? 카드 중 일부는 붉은색, 일부는 검은색, 전부 섞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임스는 카드의 색깔이 자기 쪽을 향하게 돌렸고 나는 카드의 내용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카드색을 보지 않은 채로 카드를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깔끔하게 나누게 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카드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분류한단 말인가. 제임스는 내게 자기 눈을 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로지 내 자유의지를 이용해 다음 카드를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 말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대중없고 변덕스럽게 지시를 내렸다. 왼쪽, 왼쪽, 오른쪽? 마지막에 제임스는 포개 놓은 카드를 들어 내게 보여주었다. 한쪽에는 붉은색 카드가, 다른 한쪽에는 검은색 카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황당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결국 제임스는 자신이 내 선택을 미묘하게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연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대충 해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나 보겠다고 말했다. 제임스가 대놓고 알려주어야 했지만 마침내 나는 알아차렸다. 다음 카드를 어디에 놓을지 고르라고 말할 때 제임스는 자기 눈으로 아주 미세하게 왼쪽 또는 오른쪽을 가리켰고 나는 매번 무의식적으로 그가 이끄는 선택을 내렸다. 제임스는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트리스탄은 내게 이것이 바로 마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 내가 카드 앞에서 그랬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을 내렸다고 맹세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샌프란시스코의 자기 사무실에서 트리스탄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말했다. 마술사가 어떻게 마술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강점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마술사는 그저 우리의 약점만 알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내 약점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지그시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약점을 잘 안다면 마술은 불가능할 겁니다. 마술사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어른으로 성장한 트리스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 우리를 조종하는 또 다른 집단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매우 다른 목표가 있었다. 백만장자 메이커. 트리스탄이 설득적 기술 연구소라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열리는 강의의 소문을 처음 들은 때는 스탠퍼드 대학의 1학년생이었던 2002년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곳은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트리스탄은 10대 때 코딩에 폭 빠져 있었고 이미 애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오늘날까지 많은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코드를 설계한 경험이 있었다. 알고 보니 화제가 된 이 비밀스러운 강의의 목적은 20세기 동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에 관해 과학자들이 알아낸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설득 형식을 코드에 통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강의를 맡은 사람은 BJ 포그라는 이름의 따뜻하고 낙관적인 모르몬교도 행동과학자였다. 그는 매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폭신한 개구리와 원숭이 인형을 꺼내 학생들에게 소개한 다음 우쿨렐레를 연주했다. 수업을 잠시 쉬거나 마무리하고 싶으면 늘 장난감 실로폰을 쳤다. BJ는 학생들에게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설득력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끈기 있고 익명성을 더 제공할 수 있으며 인간이 갈 수 없거나 환영받지 못한 곳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곧 컴퓨터가 온종일 우리를 끈질기게 설득해 모두의 삶을 바꿀 거라고 확신했다. 이전에 그는 마인드 컨트롤의 심리학을 다루는 강의를 맡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트리스탄과 다른 학생들에게 사람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해 지금껏 알려진 수백 가지의 심리학적 통찰과 속임수를 설명하는 책들을 읽게 했다. 그 책들은 보물상자였다. 많은 책이 B.F. 스키너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내가 이전에 알게 되었듯 스키너는 행동에 적절한 강화를 제공해 비둘기와 쥐, 돼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킬 수 있음을 발견한 인물이었다. 수년간 유행에 뒤처져 있던 그의 발상이 다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게 제 안의 마술을 일깨웠어요. 트리스탄이 말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와, 정말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구나.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게 바로 권력이에요. 마치 아이작 뉴턴이 물리법칙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내게 코드를 보여준 것 같았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관한 코드요. 주말에 학교 도서관에 앉아 이 책들을 읽으며 격하게 밑줄을 치던 생각이 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맙소사, 정말로 이럴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트리스탄은 자신이 완전히 흥분에 도취됐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직 윤리의 경종이 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트리스탄은 마이크 크리거라는 이름의 청년과 팀을 이뤄 앱을 설계하는 과제를 했다. 그는 전부터 계절성 정서장애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오고 있었다. 계절성 정서장애란 오랫동안 음울한 날씨가 이어지면 쉽게 우울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두 사람은 기술이 어떻게 계절성 정서장애를 완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햇빛 보내기라는 이름의 앱을 구상했다. 두 친구는 이 앱을 통해 서로 연결되기로 선택할 수 있고 앱은 두 사람의 위치와 그곳의 온라인 기상 예보를 추적할 수 있었다. 친구에게는 햇빛이 부족하고 나에게는 어느 정도 햇빛이 있다는 사실을 앱이 알게 되면 앱은 나에게 태양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라는 알림을 보냈다. 이 앱은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쓴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내 쪽으로 햇빛을 보내주었다. 다정하고 단순했으며 마이크와 케빈 시스트롬이라는 다른 수강생이 온라인 사진 공유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이미 B.F. 스키너에게서 얻은 이 수업의 다른 핵심 교훈, 즉 즉각적인 강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용자의 행동을 끌어내고 싶으면 사용자가 즉시 하트와 좋아요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러한 원칙들을 이용해 새로운 앱을 출시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강의는 BJ가 가르친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학생들로 가득했고 BJ는 순식간에 백만장자 메이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트리스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이메일을 강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메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이메일 앱이 수많은 장치 위에서 작동하고 매우 강력하고 짜증나고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들 삶에 엄청난 시간을 망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설득적 기술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나도 다른 기술 설계자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라는 난처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 설계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상황의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BJ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힘을
선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학기 내내 학생들이 이런 윤리적 문제로 토론을 벌이게 했다. 그러나 트리스탄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비밀, 이 코드가 현실에서 정말 윤리적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억 명의 주의를 빼앗을 수 있을까? 트리스탄이 참석한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은 설득적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논의했다. 한 그룹이 눈길을 끄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미래에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프로필을 수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설계자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추적해 자세한 프로필을 만들 수 있었다. 그 프로필은 젠더나 나이, 관심사 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더 심오한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 그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내는 심리학적 프로필이 될 터였다. 그 프로필은 사용자가 낙천주의자인지 비관주의자인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지, 과거의 향수에 잘 빠지는지를 알아낼 것이다. 사람들이 가진 수십 가지의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 수업은 소리내어 물었다. 만약 사람들에 대해 그만큼 많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그들을 겨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치인이나 기업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으면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가를 지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겨냥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탄생이었다. 몇 년 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기업에 돈을 주고 정확히 그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트리스탄은 스탠퍼드에서의 마지막 수업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수업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트리스탄이 말했다.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이거 완전 걱정스러운데. 그러나 트리스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의 힘을 깊이 믿었다. 그래서 스탠퍼드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 딱 봐도 좋은 목적을 가진 앱을 설계했다. 그는 웹이 주의력을 뜯어내는 여러 방식 중 하나를 멈추고자 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CNN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해보자. 당신은 잘 모르는 주제인 북아일랜드에 관한 뉴스 기사를 읽기 시작한다. 보통은 새로운 창을 열고 정보를 구글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토끼굴에 빠지고 완전히 다른 주제의 기사와 영상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30분 후에 빠져나올 것이다. 트리스탄의 앱은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어느 문구를 드래그하면 단순한 팝업 창이 하나 떠서 그 주제를 짧게 요약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다른 것을 클릭할 필요도 없고 토끼굴에 빠지지도 않는다. 우리의 주의력은 지켜진다. 이 앱은 성과를 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수천 개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에서 앱 전체를 구매하겠으며 트리스탄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엄청난 제안을 보내왔다. 그러면 트리스탄이 자신의 앱을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에 통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덜 산만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트리스탄은 기회를 붙잡았다. 그는 2011년이라는 역사의 한순간에 구글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트리스탄은 펠로알토에 있는 구글 본부인 구글 플렉스에서 일했다. 당시 구글은 매일 10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지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었다. 훗날 트리스탄은 한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느 방에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은 제어실인데 100명 정도 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다이얼이 달린 책상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바로 이 제어실이 10억 명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해요.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곳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해요. 제가 이걸 아는 건 저도 그런 제어실 중 한 곳에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트리스탄은 구글의 이메일 시스템인 지메일 개발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앱,
그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교묘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던 바로 그 앱이었다. 심지어 이 앱을 직접 개발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강박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며 집중력을 잃었고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원래 집중하던 내용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중력에 공격을 퍼붓지 않는 이메일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지 고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동료들과 논의하려 할 때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끊기곤 했다. 곧 그는 구글에서 성공이 주로 참여도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참여도는 사용자의 시선이 상품에 머문 시간으로 정의되었다. 참여도가 높으면 좋은 것, 참여도가 낮으면 나쁜 것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보는 광고도 많아지고 그만큼 구글이 버는 돈도 늘어난다. 트리스탄의 동료들은 저마다 기술의 방해와 씨름하는 점잖은 사람들이었지만 구글의 유인책은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듯했다. 구글의 직원은 언제나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참여는 더 많은 수익을, 이탈은 더 적은 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트리스탄은 구글을 비롯한 거대 테크 기업들이 아무렇지 않게 10억 명 인구의 주의력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엔지니어가 신이 나서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메일이 올 때마다 핸드폰이 울리게 하면 어때? 모두가 전율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주 뒤 전 세계의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지메일을 전보다 더 들여다보게 되었다. 엔지니어들은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프로그램에 끌어와 붙잡아둘 방법을 찾아 헤맸다. 트리스탄은 엔지니어들이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즉 더 많은 진동과 더 많은 알림, 더 많은 술수를 제한하고 그에 대해 축하받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을 것이다. 구글과 지메일의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트리스탄은 동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20억 명의 마음을 윤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20억 명의 주의력을 윤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구글이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만 하도록 대다수 직원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참여도가 높다는 말은 곧 집중력을 더 많이 빨아들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방해한다는 뜻이었다.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매주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었다.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걷고 있던 어느 날 트리스탄이 말했다. 바깥에서 보면 상황이 무척 나빠 보이죠. 그런데 안에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요. 트리스탄은 깨닫기 시작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디자인 때문이다. 우리의 산만함은 그들의 연료다. 지메일 팀에서 강도 높게 일한 뒤 트리스탄은 구글이 사람들의 집중력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문제에 관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이 일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트리스탄이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정말로 우려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업계에 들어온 친구들이 이제는 인간 본성을 조종하는 군비 경쟁에 휘말려 있다는 거예요. 트리스탄이 내놓을 수 있는 수십 가지 사례 중 하나를 들자면 그의 친구인 마이크와 케빈은 인스타그램을 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터를 추가했다. 그게 쿨한 거였으니까요. 필터를 사용하면 사진을 찍자마자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죠. 여기서부터 누가 사진을 더 잘 미화하는 필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스냅챗 등의 기업과 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크게 바뀌어서 오늘날 앱의 필터와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트리스탄은 확신한다. 그는 친구들이 일으킨 변화가
그들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광경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기술을 설계하는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설계자들이 그 매체에 온 세상을 밀어넣으면 다른 한쪽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트리스탄은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기구의 중심에 있었고 제어실의 닫힌 문 뒤에서 다이얼이 최대로 설정되는 모습을 보았다. 구글 플렉스의 한복판에서 몇 년을 보낸 트리스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슬라이드 쇼를 준비해 동료들에게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고 호소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산만함은 제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은 우리 삶의 전부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수많은 시간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집니다. 그는 지메일의 수신함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드도 막대한 양의 시간을 삼켜버립니다. 그는 페이스북 피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국의 13세 이상 17세 이하 어린이들이 깨어있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평균 6분에 1개씩 보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구글을 비롯한 다른 기업이 의도치 않게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트레드밀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리스탄은 질문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 요소가 명료하게 사고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왜 방해 요소를 더욱 늘리고 있는가? 왜 사람들을 더 방해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막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타고난 취약점이 있다. 구글은 악의적인 마술사처럼 그러한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점을 존중해야 한다. 트리스탄은 그 시작점으로 몇 가지 소소한 변화를 제안했다. 새 이메일이 올 때마다 알림을 보내는 대신 전부 묶어서 하루에 한 번 알림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24시간 뉴스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신문 한 종을 읽는 것과 같을 것이다. 친구가 올린 새 사진을 클릭하라고 사용자를 유도할 때마다 사진을 클릭하는 사람은 평균 20분이 지난 후에야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경고할 수 있다. 사진을 보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트리스탄은 집중을 심각하게 방해할 요소를 클릭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잠시 멈추고 확인할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정말 이걸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아갈지 아십니까? 그는 인간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할 때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라고 말했다. 트리스탄은 동료들에게 그들이 매일 내리는 결정의 무게감을 알려주려 애쓰고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매일 110억 개 이상 구현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는 구글 플렉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핸드폰 알림 중 50% 이상을 제어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군비 경쟁 때문에 기업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 이유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일상의 침묵과 사고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 할 만큼 대담한 행동이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구의 심장부에서 똑똑하고 재능이 있지만 아직 29살인 낮은 직급의 엔지니어가 회사 전체의 방향에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건 마치 1975년에 엑손모빌의 한 하급 간부가 전 직원 앞에서 녹고 있는 북극 빙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모두가 구글에 입사해 위로 올라서려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원히 구글에서 일하며 큰돈을 벌 수 있었던 트리스탄은 자기 직업의 사망 진단서라 할 수 있는 것을 작성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는 이 말을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트리스탄은 이 슬라이드 쇼를 동료들과 공유한 뒤 힘없이 귀가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구글 직원이 트리스탄의 슬라이드 쇼를 공유했다. 다음 날 그의 슬라이드 쇼에 열광하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밀려들었다. 알고 보니 그가 잠재된 분위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이러한 상품을 직접 설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 상품에 덜 중독되는 것은 아니다. 구글 플렉스의 직원들도 방해 요소의 쓰나미가 자신에게 밀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도 자신이 세상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특히 직원들은 트리스탄이 제기한 다음 질문에 이끌렸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차분한 정신 상태를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상품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도 어느 정도 있었다. 동료 몇 명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기술이 세상을 망칠 거라고들 말하는 공황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소크라테스도 기록이 사람들의 기억력을 파괴할 거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종이책에서 텔레비전에 이르는 모든 신기술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잘 있고 세상은 살아남았다. 또 다른 동료들은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트리스탄의 제안이 정부 규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규제는 사이버 공간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이 슬라이드 쇼가 구글 내부에 어찌나 큰 소란을 일으켰는지 트리스탄은 오로지 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직위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구글이 그에게 자사 최초의 설계 윤리학자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트리스탄은 열광했다.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숙고할 기회였다. 처음으로 그는 낙관적인 기분을 느꼈다. 이 새로운 직위 발령이 구글이 이 문제를 진심으로 탐구하려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그는 동료 직원들이 이 문제에 열의를 보인다는 것을 알았고 상사들의 선의를 믿었다. 트리스탄은 책상 하나를 배정받았고 그곳에서 사실상 생각만 하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그는 스냅챗이 10대를 사로잡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스냅챗에는 스트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 두 친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매일 연락이 이어지면 스트릭도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200일이나 300일, 400일까지 스트릭을 늘리려 하고 이 스트릭은 이모티콘으로 가득한 화사한 색감의 화면 위에 표시된다. 하루라도 연락을 빼먹으면 스트릭은 다시 0으로 돌아간다. 사회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10대의 욕망을 이용해 아이들을 중독시키는 완벽한 방법이다. 스트릭을 늘리기 위해 매일 스냅챗을 열면 보통 몇 시간이나 스크롤을 내리며 앱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구글의 상품이 사람들의 삶을 덜 방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떠올리고 상사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트리스탄은 사실상 이런 반응을 들었다. 이건 어려워. 이건 너무 복잡해. 이건 우리 수지 타산에 안 맞아. 트리스탄은 자신이 핵심 모순에 부딪히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기업들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게 전부였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집중 시간을 끝장내려고 전자기기나 웹사이트를 설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혼란을 심고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려는 조커가 아니다. 이들도 명상과 요가에 많은 시간을 쓴다. 자신이 설계하는 웹사이트나 전자기기를 자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들을 전자기기 없는 몬테소리 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 모델은 사회 전체의 집중 시간을 장악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엑손모빌이 고의로 북극의 빙하를 녹이려 하는 것이 아니듯 집중력 파괴도 이들의 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집중력 파괴는 현 사업 모델의 불가피한 결과다. 트리스탄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했을 때 구글의 대다수 직원이 공감하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면 대화 주제를 바꾸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 걸린 문제인지 알려드리자면
구글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레리 페이지의 개인 재산은 1,020억 달러고 그의 동료인 세르게이 브린의 개인 재산은 990억 달러이며 이들의 동료인 에릭 슈미트의 개인 재산은 207억 달러다. 이 돈은 구글의 기업 자산과 별개이며 이 글을 쓰는 지금 구글의 자산은 1조 달러에 달한다. 이 세 남자의 재산을 합치면 석유 보호국인 쿠웨이트의 전 국민 재산과 건물, 은행 예금을 전부 합친 금액과 비슷하며 구글의 자산은 대략 멕시코나 인도네시아의 전체 자산과 비슷하다. 이들에게 사람들을 산만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석유 기업에 석유를 시추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즉 이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트리스탄은 사람들의 집중력을 개선할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조차 없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사업 모델과 유인책이 대신 결정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후 그는 미국 상원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변화할 적절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리스탄은 설계 윤리학자로 2년을 일했다. 훗날 그는 한 청중에게 회사를 그만둘 무렵 완전히 절망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출근해서 종일 위키피디아를 읽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무 아이디어도 떠올리지 못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관심경제 같은 막대한 힘과 그 왜곡된 유인책을 한번 알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구글을 그만두고 내게 한 말처럼 모든 것이 주의를 차지하려는 경쟁인 실리콘밸리로 나섰다. 그 외롭던 시간에 그는 우울해하고 방황하던 또 다른 사람, 자신이 당신과 나와 우리가 아는 모든 이에게 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던 사람과 팀을 이루려 하고 있었다. 무한 스크롤 속에서 사라지는 시간. 여러분은 아마 아자 레스킨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 없을 테지만 그는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왔다. 실제로 그는 우리가 오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자는 실리콘밸리의 최고 엘리트 집단에서 성장했다. 자신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의 아버지는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 매cin토시를 개발한 제프 레스킨이었는데 그가 매cin토시를 만들 때 중심에 둔 원칙은 사용자의 주의력이 신성하다는 점이었다. 제프는 기술의 칭모가 사람들을 고향에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기술의 목적이 뭘까? 우리는 왜 기술을 만들까?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 이유는 기술이 우리 안에 가장 인간적인 면을 끌어내 확장하기 때문이야. 그게 붓의 목적이야. 첼로도 그렇고 언어도 그래. 이 기술들은 전부 우리 안에 어떤 면을 넓혀줘. 기술은 우리를 초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우리를 더욱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아자는 조숙한 어린 코더가 되었고 10살 때 처음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강연을 했다. 2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에는 최전선에서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설계하고 있었고 파이어폭스의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였다. 그는 업무의 일환으로 웹의 작동 방식을 뚜렷하게 바꿔놓은 기능을 설계했다. 그 기능의 이름은 무한 스크롤이었다. 나이가 있는 독자는 인터넷이 여러 페이지로 나뉘어 있었던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는 한 페이지의 맨 밑에 도착하면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했다. 적극적인 선택이었다. 이 버튼은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내가 계속해서 이걸 보고 싶은가? 아자는 더 이상 이 질문이 필요 없는 코드를 설계했다. 페이스북을 열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읽을 상당한 양의 상태 업데이트가 다운로드된다. 손가락을 움직여 아래로 스크롤을 내린다. 그러다 맨 밑에 도착하면 상당한 양의 내용이 또다시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 다시 맨 밑에 도착하면 엄청난 양이 또다시 알아서 다운로드되고 그렇게 영원히 이어진다. 절대로 끝을 볼 수 없다. 스크롤은 무한히 계속된다.
아자는 자신의 설계가 자랑스러웠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발명처럼 보여요. 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모두의 삶을 더 손쉽게 만들고 있다고 믿었다. 접근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는 일은 늘 진보라고 배워왔다. 그의 발명은 순식간에 인터넷 전체로 퍼졌다. 오늘날 모든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웹사이트가 무한 스크롤의 한 형태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때 아자는 주위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화면을 내리며 전자기기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어느 정도는 그가 설계한 코드 때문이었다. 아자 본인도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다 나중에야 자신이 본 내용이 쓸데없는 정보임을 깨닫곤 했고 자신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지 고민했다. 32살이었던 어느 날 아자는 자리에 앉아 계산 하나를 했다. 보수적으로 추산하면 무한 스크롤은 트위터 같은 웹사이트에서 시간을 50%더 많이 보내게 만든다. 아자는 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낮게 어림잡은 이 수치를 이용해 수십억 명이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50%더 많이 보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고자 했다. 계산을 마친 그는 총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발명한 기능의 결과로 총 20만 명이 넘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순간의 삶을 매일 화면을 스크롤하는 데 쓰고 있다. 이 시간들은 무한 스크롤이 없었다면 다른 활동에 쓰였을 것이었다. 내게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여전히 그는 다소 아득한 듯 보였다. 이 시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휙 하고 사라져요. 이 시간을 기후위기 해결에 썼을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하거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썼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든 더 좋은 삶을 사는 데 쓸 수 있었죠. 이건 그냥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내 어린 대자인 애덤과 그의 10대 친구들이 스크롤을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는 모습을 떠올렸다. 아자는 자신이 더러워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꿨지? 그는 사용하기 더 쉬운 기술을 만드는 일이 곧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설계자와 기술 전문가로서 얻은 가장 큰 배움 중 하나는 무언가를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꼭 인간성에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더 나은 사람이 될 자유를 주는 기술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아버지의 헌신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비전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자문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자기 세대의 기술자들이 사실은 우리를 찢고 해체하고 부수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기 시작했다. 아자는 무한 스크롤과 유사한 기능을 계속 설계했고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제 심장이 쿵 떨어진 건 우리가 이 일에서 점점 성공을 거두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잃고 화와 적대감을 더 많이 표출한다고 느꼈다. 당시 그는 포스트 소셜이라는 이름의 앱을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포스트 소셜은 사람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현실에서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였다. 그는 다음 개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자금을 모으려 하고 있었는데 모든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오로지 이 앱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루에 몇 번이나 사로잡을 것인가였다. 아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빨아먹을지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맞서 싸우려 애쓰던 모든 것으로 우리 상품을 다시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아래에 깔린 시스템의 논리가 아자의 눈에는 훤히 들여다보였다. 실리콘밸리는 자신들에게 중대하고 고매한 목표가 있다고 선전한다. 그 목표가 온 세상 사람을 연결하는 거든 뭐든 간에요. 하지만 매일 하는 일을 보면 그 목표는 그저 사용자 수를 늘리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파는 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붙드는 능력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려 하면
아자는 노골적인 거부에 부딪혔다. 우리가 빵을 굽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가 말했다. 우리에겐 엄청나게 멋진 빵이 있었어요. 비밀스러운 재료로 만든 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전 세계에 빵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 모두가 그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함께 일하는 과학자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나저나 이 비밀스러운 재료가 암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연구가 더 필요해요. 아마 사람들이 다른 데서 하는 행동 때문일 거예요. 다른 요인 때문일 거라고요. 아자는 이 산업의 전 영역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났다.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이들이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이용당하다가 거기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이처럼 반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을 여러 만나면서 이들의 나이가 정말 어리다는 생각을 했다. 장난감을 직접 개발한 뒤 그 장난감이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처럼 보였다. 모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저항하려고 앞다투어 명상을 하고 있었다. 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러니 중 하나는 비반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신적 공간을 마련하는 마음챙김 워크숍이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무척이나 인기를 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이 마음을 챙길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가해자인데 말이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트리스탄과 아자는 카산드라보다 더하다는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축해온 사람들이 차례로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공개 선언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초창기 투자자 중 한 명인 쇼온 파커는 청중 앞에서 페이스북의 제작자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과 주의력을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용한 기술은 정확히 저 같은 해커가 떠올릴 법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심리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투자자와 제작자, 그러니까 저와 마크, 인스타그램을 만든 케빈 시스트롬은 전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밀고 나갔고요. 그는 덧붙였다. 이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는 신만이 아실 겁니다. 페이스북의 성장 담당 부사장이었던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는 한 연설에서 페이스북이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는 그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을 공동 개발한 토니 파델은 이렇게 말했다.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내보낸 거지?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뇌를 날려버리고 재설정할 수 있는 핵폭탄 생산에 일조한 것은 아닐지 우려했다. 많은 실리콘밸리 내부자들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계의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인 폴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 발전 형식에 일반적인 기술 발전과는 다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앞으로 40년간 지난 40년보다 더욱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만난 전 구글 전략가 제임스 윌리엄스는 인류 기술 설계자 수백 명 앞에서 강연을 하며 현재 자신이 설계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강연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지금까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었습니다. 집중력을 빼앗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휴대폰 화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조금은 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휴대폰을 내려놓자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화면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누군가는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짧은 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어떤 마음과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힐링필드가 하고 싶은 일도 결국 그겁니다. 잠시 멈춰 생각을 고르고 나를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작은 화면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